이건 강탈입니다. 제가 소리쳤을 때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기획실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EU에서 세이프 기금 사용 장비에 대한 공동 운용권 주장서를 보내왔습니다. 재무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동 기금이 들어갔으니 그들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5조 6천억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세이프는 나중에 정산할 대출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류엔 이미 공동자산 해석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연대를 명분 삼아 폴란드의 칼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알렉산데르 브로츠키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방산획득국 선임 분석관이죠. 나토 방산협력실에서 12년, 폴란드 국방부 기획국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유럽 방위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평생 믿어온 그 체계가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202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켜라.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주둔 미군 감축안 검토.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죠. 유럽 주둔 미군 40% 감축, 24개월 내 실행 가능성. 브뤼셀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누가 우릴 지킵니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숫자가 아니라 공포였으니까요.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여기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나토가 있고 조약이 있고 대서양 동맹이 있으니 폴란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4년 겨울,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 수발키 회랑 상공에 정체불명 드론이 출몰했습니다. 군 보고서엔 국적 미상, 정찰 목적 추정이라 적혀 있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국경선에서 나토 기지까지 불과 80km였습니다. 그 거리를 지키던 건 미군 기갑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들도 철수 일정표에 올라 있었습니다. 누가 그 80km를 채울 겁니까? 나토 내부 평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유럽 자력 방위 완성까지 최소 10년 소요.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10년이요? 우리에겐 10개월도 없을지 모릅니다. 회의실 밖으론 유럽연합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깃발은 미사일을 막지 못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비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매주 긴급회의가 열렸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의 납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6년 뒤 인도 예정입니다. 프랑스 포병 시스템은 4년 대기 중입니다. 4년이요? 6년이요?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거라 확신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마다 책임 대신 절차가 있었습니다. 유럽은 완벽한 시스템을 자랑했지만 그 시스템은 너무 느렸습니다. 그때 SAFE 기금 구상이 나왔습니다. 437억 유로 규모의 유럽 공동방산 대출 기금이었죠. 취지는 좋았습니다. 회원국들이 함께 무기를 사고 함께 안보를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정이었죠. SAFE 기금은 유럽산 장비 구매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EU 집행위 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육성이 핵심 목표입니다. 제3국 장비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폴란드는 지금 당장 방어력이 필요합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승인, 계약, 생산, 납품.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그 표준 프로세스가 몇 년 걸립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절차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2025년 초 폴란드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SAFE 기금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죠. 5조 6천억 원 현금 결제였습니다. 어디서 삽니까?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곳에서 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럽주의자였습니다. 유럽의 무기로 유럽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유럽의 공장은 느렸고 우리의 시계는 빨랐습니다. 외부 공급자들의 제안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중동, 미국. 그 중에서도 한 나라의 제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납기 1년 현지 조립 가능, 기술 이전 포함.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상대 실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 납품했습니다. 실전 검증 완료됐습니다. 저는 유럽 업체들의 납기표와 비교했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죠. 6년 대 1년. 절차 대 실행.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SAFE 기금 규정이었죠. 유럽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원칙. 우리는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현지 합작이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WB그룹과 외부 파트너가 손을 잡았습니다. 폴란드 땅에서 조립하고 폴란드 기술진이 정비하고 폴란드 군이 운용하면 이건 유럽산이 아닙니까? 서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EU 담당관들은 반대했고 우리는 조항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법률팀이 밤을 새웠죠. 현지 생산 비중이 30%를 넘으면 영내 생산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법률자문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전투기. 폴란드는 5조 6천억 원어치의 방패를 주문했습니다. 현금이었죠. SAFE 기금은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첫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바르샤바 외곽군 기지에 강철 덩어리들이 도착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고 배치가 진행됐습니다. 폴란드는 서류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서류로 말이죠. SAFE 기금이 사용된 장비는 공동자산입니다. 브뤼셀에서 날아온 공문이었습니다. 위기시 연합 차원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재배치요? 우리가 산 전차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라는 겁니까?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소리쳤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이건 강탈입니다. 기획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브로츠키, 진정하세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 검토요? 우리가 현금으로 산 무기를 왜 법적 검토를 해야 합니까? 재무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SAFE 기금 정산 계획이 있었잖습니까? 그게 빌미가 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럽은 연대를 외쳤지만 실상은 계산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급박함을, 우리의 생존을 그들은 협상 카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 동쪽 국경엔 우리가 산 전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방패였죠. 그 방패를 유럽이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데이터 속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생산 능력, 납기 지연, 공급망 붕괴.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SAFE 기금 예산안이 펼쳐져 있었죠. 437억 유로,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방산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산업체 납기 통계였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전차, 주문부터 인도까지 평균 68개월. 프랑스 넥스터의 르클레르 전차 72개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시일 아리에테 84개월. 6년에서 7년입니다.
2025년에 주문하면 2031년 인도죠. 그때까지 폴란드가 무사할 거라 누가 보장합니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죠.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SAFE 기금 운용 지침 초안이었습니다. 제3조 2항. 기금 사용은 역내 생산 장비에 우선 배정한다. 역내 생산 비중 70%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붉은 펜을 꺼냈습니다. 그 문장 옆에 메모를 남겼죠. 원칙이 생존을 보장하는가? 제4조를 읽었습니다. 제3국 장비 도입 시 사전 승인 필요. 기술 이전 및 역내 조립 계획 필수. 과거 승인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평균 18개월이 걸렸습니다. 승인만 1년 반이면 납품까지는 또 얼마나 걸립니까?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에 분석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죠. 유럽 주요 방산업체 납기 현황.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막대들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최소 5년, 최대 8년.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국경 위협평가 2025. 지도가 나왔습니다. 동부 국경선이 붉게 표시돼 있었죠. 군사활동 빈도, 드론 침범 횟수, 국경 인근 병력 증강 추세.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였습니다. 유럽 방산 공급망 현황. 독일 철강 공급 지연, 프랑스 전자부품 부족, 체코 화약 생산 차질.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대한 공급자 비교. 테이블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엔 유럽 업체들, 오른쪽엔 비유럽 공급자들. 납기, 가격, 성능, 기술 이전 가능성. 네 가지 항목이었죠. 납기 항목을 보십시오. 유럽 평균 68개월, 비유럽 평균 14개월. 5배 차이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강철이 아니라 시간에서 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 한 묶음이었죠. 표지엔 비유럽 공급자 제안서 검토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동아시아 파트너의 제안이었죠. K2 전차, 주문 후 12개월 내 초도 물량 인도 가능. 현지 조립 라인 구축 시 18개월 내 양산 체제 돌입. 이미 여러 나라에 납품된 장비였습니다. 터키, 이집트, 폴란드도 소량 도입했죠. 실전 검증이 완료된 장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 9개월 내 초도 물량. 현지 정비 교육 포함. 다연장 로켓, 10개월 내 배치 가능. 나토 규격 호환.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류를 넘기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SAFE 기금 규정이었습니다. 제3국 장비는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저는 법률 검토 메모를 꺼냈습니다. 폴란드 내 합작법인 설립, 부품 조달 30% 이상을 역내에서 진행, 조립과 최종 검수는 폴란드에서 실시. 이러면 역내 생산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규정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규정 안에서 길을 찾은 겁니다. 비용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다연장 로켓 290문 기준. 총 5조 6천억 원. 유럽산 동급 장비 대비 6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납기는 5분의 1이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유럽의 공장은 느렸고 우리의 시계는 빨랐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전 배치 사례였죠. 에스토니아 K9 자주포 도입 후 나토 훈련 평가 어등급. 노르웨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 후 북극권 작전 검증 완료. 폴란드 기존 도입분 동부 기동 훈련 중 가동률 98%. 성능은 검증됐습니다.
그들의 제안서엔 애국심은 없었지만 실전은 있었습니다. 자료를 덮었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숫자 앞에서 이념은 무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장관이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가 보였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비유럽 공급자 제안서 봉투가 놓여 있었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안서 첫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방위력 현대화 통합 솔루션. 붉은 펜을 꺼냈습니다. 표지 한쪽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곧 방어다. 우리는 시간을 살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6년 뒤 납품될 전차로 내일을 막을 순 없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류 싸움 말이죠. 유럽의 규정과 폴란드의 생존 사이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숫자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유럽에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밤늦은 사무실이었죠. SAFE 기금 규정집을 5번째 읽고 있었습니다. 제3조 2항, 영내 생산 비중 70% 이상. 이 한 줄이 모든 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항엔 틈새가 있죠. 그 틈새를 찾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영내 생산이란 단어에 줄을 그었죠. 정의가 애매했습니다. 최종 조립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면 영내 생산입니까? 부품의 몇 %가 유럽산이어야 합니까? 기술 이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합니까? 붉은 펜으로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지 합작 영내 생산.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창밖은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폴란드 땅에 공장을 세우고 폴란드 기술진이 조립하고 폴란드에서 최종 검수를 한다면 이건 폴란드산 아닙니까? 유럽산 아닙니까? 규정을 부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정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WB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였죠. 바르샤바 외곽의 낡은 공장 단지였습니다. 소련 시절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는 공장이었죠.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합작법인 구조도, 기술 이전 계획, 생산 로드맵. 10년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는 조립, 2단계는 부품 국산화, 3단계는 독자 생산 능력 확보. 그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회의적이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죠. 설계도를 넘기는 손이 빨라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자 규모, 고용 인원, 생산 물량. 숫자들이 오갔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서류만 보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었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손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기술이사가 설계도를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뤼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EU 재무위원회였죠. SAFE 기금 심사 담당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폴란드의 계획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죠. 그들은 유럽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시간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기획국 회의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유럽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브뤼셀과 싸우게 됐다고 했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총성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의 납기는 68개월, 우리의 시간은 12개월. 이 격차를 설명으로 메울 순 없었습니다. 재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차관실이었죠. 책상 위엔 EU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브뤼셀이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AFE 기금 승인이 막히면 폴란드 재정에 타격이라는 분석이었죠.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SAFE 없이 진행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현금 결제, 시장성 자금 조달, 장기 분할 상환. 재무적 부담은 컸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죠.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를 덮었습니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관께 보고하라고 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론 바르샤바 구시가지가 보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폐허가 됐던 곳이었죠. 폴란드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그게 폴란드였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또 무너질 순 없다고 말입니다. 법률팀과 밤을 샜습니다. SAFE 규정 해석 가능성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판례를 찾았습니다. 유사 사례를 분석했죠. 영내 생산의 정해, 기술 이전의 범위, 합작법인의 법적 지위. 모든 각주를 뒤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법률자문관이 한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2019년 그리스의 합작 생산 승인 사례였죠. 외부 기술을 도입했지만 현지 조립 비중이 35%를 넘어 영내 생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선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길이 아니었죠.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현지 합작법인 설립, 조립 라인 구축, 부품 조달, 30% 이상 영내 진행, 기술 이전 및 교육 프로그램 포함.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SAFE 규정 통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죠. 하지만 가능성이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국방부 장관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장관과 참모진이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펼쳤습니다. 납기 비교, 비용 분석, 법률 검토, 합작 구조, 재무 계획. A사 용지 200장이 넘었습니다. 장관이 한참 서류를 넘겼습니다. 질문은 없었습니다. 필요 없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장관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후에 펜을 들었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번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건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길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합작 계약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WB그룹과 외부 파트너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저는 붉은 펜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유럽의 규정 안에서 폴란드의 길을 만든다. 이건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설계였죠. 우리는 서류로 무기를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통과해야 공장에서 방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 브뤼셀에선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전쟁이었죠. 유럽은 절차를 논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칙을 말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말해야 했죠. 하지만 이젠 준비됐습니다. 법률 근거도 있었습니다. 선례도 있었습니다. 합작 파트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서류보다 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들기 위해선 서류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브뤼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폴란드 대표단 5명이었죠. 저, 법률자문관, 재무부 실무관, 외교부 조정관, 국방부 기획관. 서류 가방마다 A사 용지 수백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계약서, 법률 메모, 재무계획, 기술 이전 일정표. 모든 게 준비됐지만 준비됐다고 해서 통과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EU 집행위 건물은 거대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건물이었죠.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명찰을 받고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타원형 테이블 건너편에 SAFE 기금 심사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7명이었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EU 집행위 재무국. 표정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졌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죠. SAFE 기금 운용 원칙. 붉은 글씨로 강조된 문장이 보였습니다. 역내 생산 비중 70% 이상 필수. 독일 대표가 레이저 포인터로 그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합작 생산 계획서였죠. WB그룹 공장 설계도, 조립 라인 배치도, 부품 조달 계획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현지 조립 비중 35%, 폴란드 내 부품 조달 30%, 기술 이전 및 교육 프로그램 5년 계획, 고용 창출 1,200명. 숫자로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참 보더니 질문지를 꺼냈죠. 핵심 기술 출처, 최종 설계권 귀속, 지적 재산권 배분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법률자문관이 공동 소유 구조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 단계별 이전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3국 부품 한도. 그래프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죠. 30%였습니다. 우리 계획서엔 외부 부품 비중이 40%였습니다. 10% 초과였죠. 네덜란드 대표가 메모를 했고 벨기에 대표가 고개를 저었으며 스페인 대표는 팔짱을 꼈습니다. 우리는 서명만 남았는데 그들은 각주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중단됐고 폴란드 대표단은 별도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재무부 실무관이 한숨을 쉬었고 외교부 조정관이 서류를 뒤적였으며 국방부 기획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 차이가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부품 조달처를 바꾸면 납기가 6개월 늘어날 것이었고 비용도 증가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승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시내가 보였죠.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 폴란드 국경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법률자문관이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한참 읽더니 한 조항을 가리켰죠. 예외 조항이었습니다. 기술적 필수성이 인정되면 제3국 부품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적 필수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유럽 내 대체 공급자가 없다는 것, 또는 대체 공급자의 납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죠.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화력 통제 시스템, 엔진 부품, 레이더 모듈의 유럽 업체 납기를 확인했습니다. 평균 5년이었습니다. 대체 공급자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체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됐을 때 저는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럽 부품 공급업체 납기 현황이었죠. 독일 MTU 엔진 48개월, 프랑스 탈레스 레이더 52개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화력 통제 44개월. 모두 4년 이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12개월 내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기술적 필수성이 아니라 시간적 필수성이었지만 규정엔 시간은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긴급성은 기획 부족의 결과라는 논리였고 프랑스 대표가 동조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들은 원칙을 말했고 우리는 국경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심사는 3주 후로 잡혔죠. 3주 21일. 그동안 폴란드 국경은 누가 지킵니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브뤼셀의 밤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온 문자였죠.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상황 보고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고 그들은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폴란드 대표단은 바르샤바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재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차관이 화면에 나타났죠. 재무부 차관이 SAF의 승인 가능성을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50대 50이라고 했죠. 그러자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RRF 유럽 회복 기금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한 기금이었는데 미사용분을 안보 분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률자문관이 자료를 확인했고 회원국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쪽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무기라는 주장이었고 SAF이든 RRF든 빠른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신중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EU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을 언급했죠. 내부 충돌이었습니다. 국방대 재무, 속도 대 안정성, 생존 대 절차. 같은 나라 안에서도 전선이 갈렸습니다. 절차는 적이 아니지만 오늘은 우리 편도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계속됐고 결론은 양손 전략이었습니다. SAF의 승인을 계속 추진하되 RRF 전용도 병행 검토한다는 것이었죠. 두 트랙을 동시에 가동하는 겁니다. 저는 브뤼셀에 남았습니다. 다른 대표단은 귀국했죠.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SAF의 심사단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 개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대표, 프랑스 대표, 이탈리아 대표를 하나씩 만났죠. 커피를 마시며 자료를 보여줬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경청했지만 입장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원칙은 원칙이라는 답변이었죠. 어느 날 밤 네덜란드 대표와 비공식 만남이 있었습니다. 브뤼셀 시내 작은 카페였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선례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회원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럼 SAF의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다가 회원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죠. 그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현지 합작 비중을 더 높이라고 했습니다. 35%가 아니라 40%로 올리고 기술 이전 일정을 구체화하라고 했죠. 그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양보였지만 길이었죠. 바르샤바로 연락했습니다. WB그룹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립 비중 확대와 부품 조달 증가,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었습니다. WB그룹이 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정부 보증만 확실하다면 가능하다고 했죠. 정부가 답했습니다.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경로가 확정됐습니다. 현지 합작 생산 확대, 장기 대출 병행, SAF의 승인 트랙 재가동. 양손 전략이 구체화됐습니다. 3주 후 재심사가 열렸습니다.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했죠. 조립 비중 40%, 부품 조달 35%, 기술 이전 7년 로드맵. 모든 게 강화됐습니다. 심사단이 서류를 검토했고 질문이 이어졌으며 저는 답변했고 보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후 5시 심사단이 잠시 퇴장했습니다. 내부 논의였죠. 30분이 지났고 1시간이 지났으며 저는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EU 집행위 재무국 대표가 서류를 펼쳤죠.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완전한 승인은 아니었지만 거부도 아니었죠. 조건들이 나열됐습니다. 분기별 이행 보고, 기술 이전 진척도 점검, 고용 창출 실적 확인.
감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브뤼셀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죠. 유리와 강철의 도시였고 절차와 원칙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원칙 안에서 길을 찾았죠. 유럽의 규정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빈틈을 메운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바르샤바로 향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가고 있었고 서류 가방 안엔 조건부 승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지 합작과 기술 이전. 그게 유럽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강철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조건부 승인서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조건부라는 단어가 문제였죠. 분기별 보고, 진척도 점검, 실적 확인이라는 감시 조건들이 붙어 있었고 그 절차를 밟는 동안 폴란드 국경은 여전히 텅 비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긴급회의가 소집됐을 땐 장소부터 달랐습니다. 장관실이 아니라 청와대 안보실이었죠. 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방장관, 재무장관, 외교장관까지 모인 최고 위급 회의였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SAF 기금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예상 시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이었죠. 두 번째는 현금 결제로 즉시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기다림은 0개월이었지만 폴란드 재정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비용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계산서를 펼쳤을 때 5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와 이자 부담, 재정 건전성 지표까지 나열된 숫자들은 하나같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국방장관이 꺼낸 동부 국경 위협평가 보고서 속 숫자들은 더 무거웠습니다. 군사활동 증가율, 국경 침범 빈도, 나토 대응 시간이라는 지표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존의 시계였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지도를 펼쳤을 때 폴란드 동부 국경선엔 붉은 표시들이 가득했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6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이 선이 그대로 있을 거라 확신하느냐고 말이죠.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금 결제로 즉시 진행하되 SAF 승인은 계속 추진해서 나중에 정산한다는 양손 전략이었죠.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WB그룹 본사에서 열린 계약식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와 WB그룹, 외부 파트너가 모였고 두께 15cm의 계약서 안엔 모든 숫자가 들어있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다연장 로켓 290문이라는 물량과 총액 5조 6천억 원, 그리고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단계별 인도 일정, 현지 조립 비중 40%와 기술 이전 7년 계획까지 말이죠. 서명이 시작됐을 때 국방장관과 WB그룹 CEO, 외부 파트너 대표의 펜이 차례로 움직였고 그 잉크 한 획 한 획이 강철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언론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는 실행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WB그룹 공장에 도착했을 땐 소련 시절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크레인이 움직이며 새로운 시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부지 면적 2만 평방미터의 조립동과 시험동, 정비동, 교육동이라는 4개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고 철골이 올라가고 용접 불꽃이 튀는 현장엔 설계도를 든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WB그룹 기술이사가 설계도를 펼치며 4개월 내 1단계 완공 예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컨베이어 벨트와 리프트, 용접 스테이션, 도장 부스가 그려진 도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초도 물량은 언제 들어오느냐고 말이죠. 3개월 후 컨테이너선으로 부품 상태로 도착해서 이곳에서 조립한다는 답을 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SAF 승인을 기다렸다면 아직 서류 검토 중이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어떤 날은 숫자가 생명을 구합니다. 다음 달엔 다연장 로켓 체계 3차 실행 계약이 체결되면서 현지 생산 통합이 더욱 강화됐고 폴란드 부품업체들이 공급망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철강과 전자부품,
유압 장치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전체가 확장되고 있었죠. 겨울이 왔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에도 야간 조명이 켜진 채 24시간 작업이 이어졌고 동시에 폴란드군 교육도 시작됐습니다. 운용반과 정비반, 지휘반으로 나뉜 세 그룹이 외부 파트너, 교관들과 WB그룹 기술진으로부터 함께 배우고 있었죠. 교육장을 방문했을 때 시뮬레이터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가상의 전차를 조종하는 폴란드 병사들의 눈빛은 진지했고 정비 교육장에선 분해된 엔진 앞에서 공구를 든 정비병들이 기술진의 설명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이었고 역량 구축이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조립 라인이 완성되면서 컨베이어가 가동됐고 첫 전차 차체가 라인에 올라갔습니다. 공장 개소식엔 국방장관과 WB그룹 경영진, 외부 파트너 대표가 참석했지만 저는 언론 카메라 대신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볼트를 조이고 용접하는 폴란드 기술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의미였죠. 이제 폴란드는 스스로 방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름엔 첫 완성 차량이 라인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색 도장이 빛나는 K2 전차에 폴란드 국기가 붙어 있었고 시험장으로 이동한 차량의 엔진 소리가 울리며 궤도가 땅을 밟을 때 먼지가 일었습니다. 1년 전 저는 브뤼셀 회의실에서 서류와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강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초도 물량 인도식은 군 기지에서 열렸고 전차 12대와 자주포 18문이 정렬한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과 군 장성들이 도열했으며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부 훈련장에서 다연장 로켓 사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불꽃이 터지면서 로켓이 밤하늘을 가로질렀고 목표 지점에서 폭발음이 울렸을 때 오차는 1m 미만이었습니다. 훈련장 병사들이 환호하고 장교들이 박수를 칠 때 저는 조용히 서서 예산이 소리로 바뀌는 순간을, 서류가 폭발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전자는 서명으로 시작하지만 안 보는 소리로 증명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납품 일정표를 봤을 때 1차 납품 완료와 2차 납품 진행 중, 3차 납품 준비 중이라는 체크 표시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 납품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유지와 정비, 부품 공급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계속 필요했고 이건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산도 필요했습니다.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없고 위협은 가까운 상황에서 폴란드의 모델이 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지 합작과 신속 배치, 실전 중심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핵심이었죠. 우리가 구매한 건 장비가 아니라 시간이었고 그 시간으로 폴란드는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바르샤바의 밤이 펼쳐져 있었고 평화로운 도시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지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됐다는 걸 말입니다. 첫 납품이 끝이 아니라 유지와 확산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시작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첫 납품이 끝나고 폴란드군 훈련 영상이 유럽 언론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요구였죠. 브뤼셀 일부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AF 기금이 투입된 장비라면 유럽 공동 안보 자산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공동 안보 자산이라는 말이 듣기엔 좋았지만 그 뒤엔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위기 시 연합 차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죠. 쉽게 말하면 폴란드가 산 무기를 다른 회원국에 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갚을 빚이 장비였습니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EU 집행위에서 날아온 비공식 의견서를 보여줬을 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죠. 연대의 원칙, 공동대응체계,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단어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폴란드의 방패를 유럽이 나눠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웠고 곧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5조 6천억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브뤼셀은 심사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조립 라인을 가동할 때 그들은 조건을 달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완성된 무기를 공동자산이라고 부릅니까? 외교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열렸을 때 분위기는 착잡했습니다. 일부 회원국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정보였죠. 특히 자체 방산 예산이 부족한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SAFE 기금이라는 공동 재원이 들어간 만큼 공동 활용도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SAFE는 대출이었습니다. 우리가 빌린 돈이었고 우리가 갚을 빚이었죠. 자산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법률팀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죠. 조항마다 확인했습니다. SAFE 기금 관련 부분을 면밀히 분석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계약 구조는 대출 및 조달 지원이지 자산 소유권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법률자문관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20페이지짜리 법률 의견서였죠. SAFE 기금의 법적 성격, 대출과 소유권의 구분,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하나하나 명문화했습니다. 이 문서를 EU 집행위와 전체 회원국에 배포했습니다. 연대는 강요가 아니라 합의여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개 질의를 제기했고 언론이 이슈화하기 시작했죠. 폴란드의 독점인가, 유럽의 연대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여론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방어만으로는 부족했죠. 우리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나토 정합성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동부전선의 전력 배치 계획과 나토 전체 작전 계획을 연동시킨 문서였죠. 폴란드에 배치된 장비가 단순히 폴란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토 동부 방어선 전체를 지키는 핵심 전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훈련 캘린더를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군과 나토 연합군의 합동훈련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 장비들은 이미 나토 통합 방어 체계의 일부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재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제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브뤼셀에서 비공식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나토 대표단과 주요 회원국 국방 실무자들을 초청했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동부전선 지도를 펼쳤고 전력 배치도를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장비의 전략적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나토 기획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독일 실무자가 질문을 했지만 반박은 아니었죠. 우리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WB그룹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작 조립 라인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죠. 폴란드 수요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의 주문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현지 생산 확대부는 역내 수요 분담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장비를 빌려가는 게 아니라 폴란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죠. 이게 진짜 연대였습니다. 프레이밍이 전환됐습니다. 장비 나눔이 아니라 생산 확대로, 재배치가 아니라 공급망 확장으로 논의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트 3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폴란드 모델에 주목했죠. 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고 납기가 급했으니까요. 폴란드 발트 협력 MOU를 준비했습니다. WB그룹 조립 라인을 활용한 공동 조달 방안이었죠.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었고 납기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는 자산을 빼앗는 말이 아니라 역량을 더하는 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EU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발표 기회를 얻었죠. 저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모델의 성과와 확장 가능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장관이 연단에 섰을 때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납기 단축 사례, 현지 고용 창출, 기술 이전 성과, 그리고 생산 확대 계획.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생산 확대 시 품질은 보장되느냐고 말이죠. 폴란드 장관이 답했습니다.
나토 평가에서 어등급을 받았다고 실전 배치 후 가동률 98%라고 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고 말이죠. 폴란드 장관이 답했습니다. 유럽산 동급 장비 대비 65% 수준이라고, 납기는 5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이젠 관심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국가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을 요청했죠. 루마니아였고 불가리아였으며 체코였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는 걸 말이죠. 폴란드의 방패를 지키는 싸움에서 유럽의 공급망을 만드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법과 계획, 그리고 국경. 이 셋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왔을 때 WB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산 라인 2호기 착공 계획을 보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주문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출은 빚일지 몰라도 방패의 주인은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방패를 만드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국경은 지도에 그려지지만 안보는 생산 라인에 새겨집니다. 사무실 창밖으론 WB그룹 공장 방향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야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죠.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2호 라인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우리에게 나누라고 했지만 우리는 만들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연대였습니다. 실전이 모든 논쟁을 끝냈습니다. 2025년 가을, 폴란드 북부 드베르지나 훈련장에서 나토 합동훈련. 드래곤 25가 시작됐을 때 유럽 전역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렸습니다.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죠. 폴란드가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를 검증하는 무대였고, 브뤼셀에서 논란이 됐던 현지 합작 생산 장비들이 처음으로 실전 평가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사격 통제실로 들어갔을 때 이미 나토 평가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었고 그들의 노트북 화면엔 평가 체크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류로 싸웠고 오늘은 철로 말할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K9 자주포였습니다. 폴란드 북부에서 조립된 차량이었고 WB그룹 기술진이 최종 점검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였죠. 사격 좌표가 입력됐고 포구가 천천히 움직이며 목표 방향을 향했습니다. 통제실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고 풍속과 기온, 습도까지 모든 변수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굉음이 터졌고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궤적 추적 화면이 붉은 선을 그렸고 15초 후 목표 지점에서 흙먼지가 솟구쳤습니다. 평가단이 측정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오차 0.8m였죠. 나토 기준 클래스 A 정밀도였습니다. 독일 평가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 평가관이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오차 0.6m. 세 번째 0.9m.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사격 통제 화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속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3분 안에 6발을 쏘는 과정이었죠. 자동 장전 시스템이 작동했고 포탄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굉음이 훈련장을 뒤흔들었고 목표 지역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가단이 스톱워치를 확인했습니다. 2분 48초였죠. 기준치 이내였고 6발 모두 목표 반경 2m 안에 떨어졌습니다. 프랑스 평가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비 이력을 보고 싶다고 했죠. WB그룹 기술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조립 이후 모든 점검 기록이 디지털로 저장돼 있었고 부품 교체 내역과 성능 테스트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평가관이 한참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질문은 없었죠.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엔 K2 전차 기동 시험이 있었습니다. 험지 주행과 경사로 등반, 도하 능력까지 검증하는 과정이었죠. 폴란드군 전차병이 조종석에 앉았고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50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덕을 올랐고 진흙탕을 건넜으며 35도 경사를 넘었습니다. 궤도가 땅을 파고들었고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왔지만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토 평가단이 계측 장비를 확인했고 가동률 데이터가 기록됐습니다. 다음 날엔 다연장 로켓 시험이 있었습니다. 야간 발사였죠. 어둠 속에서 로켓 발사대가 배치됐고 목표 좌표가 입력됐습니다. 12연발 시스템이었고 사거리 80km였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밤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12개의 불꽃이 연달아 치솟았고 궤적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폭발음이 멀리서 들렸고 목표 지역 상공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가단이 무선으로 착탄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12발 모두 목표 구역 내 착탄이었고 시간차는 45초 이내였습니다. 정밀 타격이었죠. 영국 평가관이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현지 조립 비중이 얼마냐고 말이죠. 40%라는 답을 들었을 때 그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높았던 것이었습니다. 3일간의 훈련이 끝났을 때 나토 평가단은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평가 항목은 7가지였고 정확도와 신뢰도, 정비성, 운용성, 내구성, 호환성, 교육 이수도였습니다.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7개 항목 모두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 판정이었죠. 종합평가는 나토 표준 충족, 실전 배치 적합이었습니다. 독일 평가관이 보고서에 서명했고 프랑스 평가관이 뒤따랐으며 미국과 영국 평가관도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정치가 멈춘 자리에서 기술이 움직였습니다. 훈련장을 떠나기 전 저는 WB그룹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3일 내내 현장에서 대기하며 24시간 점검 체제를 유지했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장비가 나토 시험을 통과했다고 이제 폴란드 기술진도 세계 수준이라고 했죠.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SAFE 기금운용위원회 보고서 초안이 유출됐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언론에 흘러나온 문서였죠. 제목은 회원국 방산 조달 모델 비교 분석이었고 그 안엔 폴란드 사례가 별도 챕터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형 공동조달 모델 신속 배치와 현지 생산 통합의 성공 사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었고 계약 체결부터 초도 배치까지 18개월이라는 납기, 현지 고용 1200명. 창출, 나토 실전 평가 통과라는 성과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회원국 벤치마킹 권장 모델.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일간지가 일면 톱으로 다뤘고 독일 방산 전문지가 분석 기사를 냈으며 프랑스 국방 전문 채널이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헤드라인은 비슷했습니다. 폴란드의 시간 전략, 유럽의 교범이 되다.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EU 국방장관 회의에서 폴란드 모델 발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6개월 전엔 우리 장비를 나눠 쓰자던 사람들이 이젠 우리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증명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엔 나토 평가 보고서 4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평가 대상 장비 목록이 나열돼 있었고 K2 전차와 K9 자주포, K239 다연장 로켓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엔 종합 판정이 찍혀 있었죠. 나토 작전 배치 적합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만족스럽다는 한 단어였지만 그 안엔 2년간의 싸움이 들어 있었습니다. 브뤼셀 회의실에서의 논쟁, 계약서 서명, 공장 건설, 야간 시험 발사, 그리고 오늘 새벽 훈련장의 굉음까지 말이죠. 강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밖으론 바르샤바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온한 오후였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죠. 그들은 모를 것입니다. 저 너머 북부 훈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험이 폴란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결단의 결과였다는 걸, 그리고 그 결단이 옳았다는 걸 말이죠. 나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다음 장을 펼칠 시간이었습니다. 증명이 끝났으니 이젠 확산할 차례였습니다. 나토 훈련장에서 울렸던 포성이 멈춘 후 유럽의 분위기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고 다음엔 관심이었으며 이젠 인정으로 변하고 있었죠. 브뤼셀에서 날아오는 문서들의 톤이 달라졌습니다. 제3국 장비 승인 보류라던 문구가 사라졌고 역외 파트너 기술 활용 방안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EU 집행위 내부 보고서에 한국 방산 기술 분석 챕터가 추가됐고 SAFE 기금 운용 지침 개정안 초안에 파트너국 공동 생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종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이 유럽의 종이를 바꾸고 있었죠. 발트 3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실무진이 WB그룹 합작 모델에 대해 물었고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가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왔죠. 모두가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활용한 현지 생산이 가능하냐고, 납기는 정말 12개월이냐고, 폴란드처럼 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산업 지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 폴란드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WB그룹을 찾는 방문단이 늘어났고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 문의가 쏟아졌으며 각국 부품 공급업체들이 한국 기술 기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럽 언론도 달라졌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지가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냈고 프랑스 국방 채널이 한국 기술의 신속성을 분석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폴란드 일간지는 70년 미국 대신 새로운 파트너라는 사설을 실었죠. 헤드라인들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도박이었던 표현이 폴란드의 해안으로 바뀌었고 비유럽 의존 위험이던 우려가 신속 조달의 새 표준이라는 평가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년 전 처음 한국 측 제안서를 펼쳤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12개월 납기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건 단순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유럽 전체를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WB그룹 2호 공장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이었죠. 1호 공장 옆에 새로운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규모가 2배였고 한국에서 들여온 최신 설비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한국 기술진과 폴란드 작업자들이 함께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한국어와 폴란드어가 나란히 표시됐고 조립 라인 위로 첫 차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한 젊은 폴란드 기술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2년 전 한국 교관들에게 교육받았던 정비병이었는데 이젠 라인 책임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 없이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됐다는 걸 절대 잊지 않는다고 했죠. 저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운 손이었고 이제 그 기술로 유럽을 지킬 손이었습니다. 공장을 나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르샤바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죠.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으며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말이죠. 저 너머 동부 국경에 배치된 한국제 전차가 훈련장에서 대기 중인 한국제 포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립되고 있는 한국 기술 기반 장비들이 이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70년간 미국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강철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엔 유럽 각국에서 날아온 문의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체코가 물었고 슬로바카가 물었으며 그리스와 스페인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기술을 원했고 폴란드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으며 그 속도를 자국에도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통의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EU 집행위 국방산업국에서 온 것이었죠. 역외 파트너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초안 검토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습니다. 목차를 내려가다가 제3장에서 멈췄습니다. 한국방산기술의 유럽 적용 사례 연구.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2 전차 기술 사양, K9 자주포 생산 공정, K239 다연장 로켓 통합 시스템. 한국의 원천 기술이 상세히 분석돼 있었고 신속성과 신뢰성, 기술 이전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강점이 강조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은 유럽 방위 공백을 채우는 실질적 대안임이 입증됐다. 이는 유럽 방산 조달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새로운 표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엔 예외였고 1년 전엔 논란이었으며 지금은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바르샤바의 전역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WB그룹 공장 방향에서 불빛이 보였죠. 2호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고 3호 라인 착공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한국에서 건너온 기술진들이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기획회의 참석 요청이었죠.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트북과 계산기, 그리고 한국 측 제안서 파일들을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젠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책상을 돌아봤습니다. 나토 평가 보고서와 EU 가이드라인 초안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한국 장비의 실전 증명이었고 다른 한쪽은 한국 기술의 제도화였습니다. 두 문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철이 유럽의 종이를 바꿨고 그 종이가 다시 한국의 철을 부르고 있다고 말이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르샤바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며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차에 올라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론 공장 굴뚝들이 보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그 연기 속엔 한국의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의 울림이 곧 평화였습니다. 유럽의 방패는 문서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결단으로 세워집니다. 폴란드가 그 결단을 내렸고 한국이 그 결단을 가능하게 했으며 유럽이 그 결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떠난 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했고 유럽이 따랐지만 결국 동아시아의 강철이 대서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어겼던 게 아니라 시대를 앞질렀습니다. 그 덕분에 유럽은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이상이 아니라 속도로 말합니다. 그 속도를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